누군가는 열심히 패티만 구워, 누군가는 열심히 소스만 뿌려, 누군가는 열심히 그 포장만 해. 이렇게 해서 되게 탁탁탁 공장처럼 나오고 주문이 들어가는 즉시 바로 햄버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차를 대고 걸어가서 주문하고 받아오는 시간이 기다렸다가 주문하고 그게 다시 또 오는 시간과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안녕하세요. 업글 채널의 이제 세 번째 영상을 하는데, 처음에 잡다한 사람들일 때 이제 브랜딩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었고, 저번에는 뉴발란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뭐 모델들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철학 가볍게 얘기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혼자 되게 좋아하는 인사이트에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 장르의 것이 있어서 따로 저 혼자서 오늘은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의 주제는 햄버거예요. 햄버거 하면 사실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많이 소비하시죠. 아마 이거 보시면서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햄버거라는 게 왜 햄버거가 됐을까? 원래 시작은 햄버거라는 어원을 쫓아가면 함부르크가 나오게 돼요.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라는 그 항구 도시,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에서 이제 햄버거라는 이름이 되게 되는데, 함부르크를 이제 영어식으로 읽게 되면 이제 햄버거가 되는 거죠. 햄버거라는 걸 알파벳에 보면 뒤에 ER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르크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는데, 왜 함부르크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됐나? 이게 다진 고기를 이렇게 뭉쳐서 만든 어떤 미트볼 같은 형태잖아요. 근데 그런 조리법은 아마 전 세계 어딘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함부르크라는 이름의 어원이 될 정도로 한다면 이게 가장 그래도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가설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럼 함부르크는 어떻게 알게 됐냐? 몽골이라는 나라가 징기스칸의 나라 그들인데, 그들이 전투 식량으로 먹었던 그 음식이 다진 고기였어요. 근데 그걸 말 안장에 넣고 막 대륙을 누비면서 정복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말을 타고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 이렇게 텅텅텅 하면서 다진 고기가 압착되면서 이게 패티처럼 되고, 그런 것들을 순수시나 먹으면서 이제 전투를 했던 건데, 이게 점령했던 곳 중에 하나인 러시아의 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 음식을 즐기고 자연스럽게 이제 무역길, 그러니까 백길이나 무역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독일 항구 도시였던 함부르크에 가서 이제 이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게 되고, 함부르크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매력적으로 당연히 느꼈으니까 이게 더 자리를 잡았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생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구워서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즐기다가,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원래 먹었던 게 있으니까 우리 고향의 맛이 그립잖아요. 그거를 이제 음식으로서 소개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함부르크 사람들이 먹던 스타일이다. 그래서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된 것이고,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결국은 영어식 발음 햄버거라는 이름으로서 햄버거 스테이크가 되는 거죠. 이걸 한국식으로 하면은 함박 스테이크인 거고, 일본어식으로 한다면은 함바그 스테이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함박 스테이크 하면은 사실 빵이랑 이렇게 싸서 먹는다는 생각은 잘 못하게 되잖아요. 원래 식전빵은 나오긴 해도 이렇게 빵에 싸먹진 않으니까. 그럼 왜 햄버거, 지금의 햄버거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었을까? 되게 재밌는 또 속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한창 그런 도시화가 되고 강대국들이 점점 강한 힘들을 뽐낼 때쯤에는 박람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박람회는 기술의 장이었던 거예요. 에펠탑을 보여주면서 파리는 이렇게 높게 탑을 철로 세울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라는 것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공표하고 그 강대국들의 힘들을 보여주는 건데, 미국도 엄청 큰 나라고 그런 힘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박람회가 되게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박람회에서 엄청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데, 그들한테 음식을, 점심을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형태 이런 썰어 먹는 스테이크로 접시에 나가기에는 그 많은 사람한테 일회용 접시로 제공도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유리 그릇이나 다른 그릇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수급하기도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설거지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간편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미트볼 형태의 함버거 스테이크에 빵을 올려서 이렇게 샌드에서 종이로 싸서 나가는 어떤 간편식 같은 느낌으로써 이 햄버거가 소개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손에 묻을 것도 없고 따로 뭐 식기를 챙겨서 먹어야 되는 것도 없고, 먹고 난 다음에 그 종이만 버리고 되면 되게 편안하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은 햄버거가 되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네? 라고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훨씬 더 파급력 있게 알려지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브랜딩을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할 때 보면은 의도치 않은 어느 이상한 곳에서 노출이 돼서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직원분이 유튜브에 올려야 됩니다 했더니 싸이는 별로 유튜브에 관심도 없었는데, 네 맘대로 해라 해서 그 직원이 맘대로 올렸는데 그 영상이 지금 이런 엄청난 뷰를 하면서 새로운 뭔가 전환점을 만들게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 햄버거라는 메뉴 자체도 사실 그 박람회에서 그렇게 노출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명성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명성을 얻은
것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하고 본격적인 레스토랑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던 건 화이트 캐슬이라는 브랜드예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버거의 어떤 원조격인 브랜드인데요. 이 이름에서 느끼는 화이트 캐슬, 그러니까 하얀 성이잖아요.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하겠어요. 그런 것들 되게 정갈하게 하면서 뭔가 패스트푸드라는 음식에 대한 인식을 좀 만들어주는 첫 번째 브랜드였고, 그거에서 이제 모티브를 받아서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음식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브랜드가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이 맥도날드는 사실 그 맥도날드 두 명의 형제가 만든 브랜드였는데, 당시에 미국의 그런 음식 문화 같은 걸 보면은 우리 옛날 미국 영화 보면은 되게 웨이트리스 복장에 짧은 그런 치마나 아니면 핫팬츠 같은 거에다가 막 그런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서 금발의 여성분들이 막 차들 사이를 다니면서 주문 받고, 차에 있는 되게 건들건들하는 그런 건달 같은 남자분들이 막 추파 던지면서 막 그런 장면들을 옛날 클래식 무비에서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미국에서의 옛날의 문화, 그 문화에서 패스트푸드가 시작이 된 건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응대하고 또 주문을 받아서 와서 전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를 실제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긴 줄에다가 만약 앞에서 만약 주문 하나 꼬였다 그럼 답이 없어요.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불필요하고 불편했던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맥도날드 형제는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내려서 직접 와서 받아가는 형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차에서 내가 맨날 주문받고 했던 게 내가 이제 내려서 주차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건 이거 자체가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맥도날드는 그 경험을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서 증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빠른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시스템화한 거죠.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의 그 공정을 보면서 생각을 했다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패티만 구워, 누군가는 열심히 소스만 뿌려, 누군가는 열심히 그 포장만 해. 이렇게 해서 되게 탁탁탁 공정처럼 나오고, 주문이 들어가는 즉시 바로 햄버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차를 대고 걸어가서 주문하고 받아오는 시간이 웨이트리스를 기다렸다가 그 주문하고 그 다시 또 오는 시간과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맛도 나쁘지 않아. 근데 너무 속도도 빨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엄청난 인기를 고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거를 맥도날드가 유명해지던 찰나에, 맥도날드 하면은 저는 꼭 여러분들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더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냐고 한다면 사실 맥도날드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이 맥도날드 왕국이 왕성되게 된 그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인데, 사실 맥도날드의 주인공은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에요.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 맥도날드의 지금의 왕국을 만든 마무론의 아버지인데, 이게 어떻게 그 맥도날드 형제랑 연결이 되냐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은 원래 나이까지 속이면서 군대에 가고, 그렇게 해서 막 열정적으로 막 자기 삶을 막 살아가고, 그다음에 열심히 산 세일즈맨이었어요.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살다가 이제 믹서, 우리 그런 쉐이커를 만드는 그런 믹서를 판매하는 업을 했었어요. 근데 믹서가 커피도 내릴 때 보면 2구짜리가 있고 4구짜리가 있고 8구짜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8대를 주문하는 가게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나 많이 주문한다고? 주문이 어떻게 그렇게 48개 한 번에 나갈 수 있지?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맥도날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장의 시스템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야, 음식이 저렇게 빨리 나온다고? 음식이 저렇게 쏟아지시 나오는데 당연히 그걸 같이 들고 가려면 쉐이커도 빨리 나와야지. 야, 이 매장 대박이다. 근데 이 매장이 하나 더 생기면 그 매장도 당연히 내 거에 쉐이커를 8개 사겠지? 이 사람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생각하게 돼요. 아, 이 매장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쉐이커가 훨씬 더 많이 팔리면 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잘 되는 매장을 내가 쉐이커만 팔 게 아니라 이 매장을 내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까지 도출되게 된 거예요. 기회라는 건 되게 우연한 기회에 오게 되는데, 이거를 사실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맥도날드를 경험했을 건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레이 크록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실제로 맥도날드 형제한테 나 프랜차이즈 사업하게 너네 도와줘 얘기했는데, 사실 맥도날드 형제는 그걸 좀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봤대요. 그 이유는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번 도전해 봤어. 근데 퀄리티 관리도 안 돼, 시스템 관리도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매장이 개판인 거야. 그래서 이들은 그냥 지금도 너무 잘 팔고 있는데 이것만 유지하고 싶은데, 레이 크록이 엄청 열심히 설득한 끝에 결국은 그럼 해봐라 라고 했고, 그 첫 번째 매장 생긴 게, 맥도날드 보면 이게 M자 로고 있잖아요. 이거를 골든아치라고 하는데, 이 골든아치가 크게 세워져 있는 레이 크록의 첫 번째 맥도날드가 오픈하게 됩니다. 그럼 이미 맥도날드 형제가 만든 그 시스템에서 레이 크록은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됐잖아요. 아니에요. 레이 크록은 면밀하게 분석했어요. 왜 저번에 프랜차이즈가 실패했는지.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좋은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가져가는 과정에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다음에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맥도날드가 만든 시스템을 이걸 바이브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장을 하나 늘려가면서 이 매장들 시스템을 만들어 가니까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너무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애플에서 말하는 띵크 디퍼런트에 저는 가까울 정도의 발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사실 저는 이게 브랜딩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 고객들한테 그 경험하는 그 접점을 만들고 그 안에서의 만족감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맥도날드는 불편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인지했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국 고객 경험에 있어서 되게 빠르게 나온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빠른 퀵 스피드의 메뉴를 만들어냄으로써 고객들이 훨씬 불편했던 것들을 되게 간소화하고 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당연히 이게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이거는 고객 경험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브랜딩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그 브랜드를 되게 사랑하게 만들 수 있었던 주제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얘기한 게 햄버거의 그 전설의 서막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려요. 다양한 버거 브랜드의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더 행복해지죠. 왜냐면 더 맛있는 버거들이 많이 생기니까. 다음 버거 이야기로 좀 넘어간다고 한다면 롯데리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롯데리아 다 좋아하죠.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휴가 나갈 때 버스 터미널 같은 데 보면 맥도날드는 아마 버거킹 같은 건 없어. 근데 롯데리아는 항상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때 롯데리아를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 향수가 좀 남아있어. 근데 롯데리아는 재밌는 게 롯데리아는 사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일본에서 오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시안 푸드적인 무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야끼 소스를 쓴 버거라든지 새우버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국화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고기 버거죠. 달짝지근한 그 데리야끼 소스랑 먹는 그런 햄버거들. 외국 사람들도 한국 오면은 불고기 버거를 꼭 먹으려고 하는 게 외국에는 사실 그 버거가 없는데 한국에만 있잖아요. 아시안 푸드 소스에 그런 BBQ들을 좋아하는 세상이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버거로 구현했다는 게 참 재밌었고 뭐 라이스 버거라든지 되게 특이한 버거들이 생각보다 롯데리아에 많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 버거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엄청 노력을 했고 발전을 했구나. 제가 느끼기에는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약간 헤비하고 길티한 느낌이 있거든요. 롯데리아의 그 패티는 좀 뭔가 몽실몽실하고 어묵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느낌이 있어서 좀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버거킹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원래는 인스타 버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업자가 붙으면서 인스타 버거보다는 인스타 내가 킹이라도 킹을 붙이자 해서 인스타 버거킹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버거킹이 되면서 맥도날드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더 효율적인 버거 브랜드를 만들어보자라고 출발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시작해서 당차게 시작을 했으나 사실은 항상 업계에서 2위로 보이는 슬픈 운명을 타고난 버거 브랜드이긴 하죠. 특히 한국에서는 막 초호화 연예인들 막 이정재라든지 다양한 배우들이 나와서 럭셔리한 이미지의 버거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버거 금액도 패스트푸드보다 조금 더 높고 먹었을 때 풍미나 이런 맛 자체도 좀 다른 게 있는데 저는 버거킹의 와퍼를 상당히 좋아해요. 특히 버거킹의 와퍼가 좀 매력적인 이유는 햄버거에 사실 사람들이 마요네즈 햄버거 무슨 마요네즈 햄버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치즈버거에다가 마요네즈 넣어서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퍼에는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맛 자체가 저는 되게 미국적으로 느껴지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맛인데 이게 그런 뭔가 오리지널리티를 잘 지킨 버거가 버거킹의 와퍼가 아닐까? 그다음에 그 포만감, 그 묵직함이 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사실 버거킹 버거 가끔씩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의 3대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프리미엄 버거의 3대장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프리미엄 버거의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쉑쉑인 것 같아요. 그 창립자가 원래는 호텔 쪽에 일을 하다가 음식에 너무 관심이 많고 미쉐린 뭐 이런 가이드북들을 막 엄청 독파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찰나에 할머니한테 나 무슨 일 할까요? 물어봤더니 야, 너 맨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으면서 왜 니는 모르냐? 제가 뭘려 했대. 너 맨날 음식 얘기만 하잖아. 음식점이나 해봐. 그래서 맞네? 내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지 해서 이제 자기만의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돼요. 그것이 다른 데로 사람들한테 인지를 받으면서 레스토랑을 몇 개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메디슨 스퀘어 공원이라는 곳에서 공원을 살리는 뭔가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때 참여해서 시카고식 핫도그 차로 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매출이 사실은 좋진 않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이 핫도그는 왜 안 파냐 항의하고 막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팔았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되니까 그 핫도그를 찾아서 온 사람이 아침부터 줄을 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메디슨 스퀘어 그 공원에 같이 했던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 공무원이겠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된 거 거기 하나의 부지를 줄 테니까 너네가 레스토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 핫도그를. 다만 그것의 일부는 공원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뭐 조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일부의 수익금은 공원을 좀 관리하는 데 쓰기로 하고 그렇게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는데 이 핫도그만 막상 팔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
것 같다. 그래서 파인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제 버거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쉐이크쉑이라고 하는데, 전 처음에 다들 쉑쉑쉑쉑 하길래 쉑쉑버거라고 생각하고, 쉑쉑이라는 사실 버거로 한글 해시태그도 되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은 쉐이크쉑이에요. 근데 그 쉐이크쉑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됐냐면 Tell me more, tell me more 하는 그 뮤지컬 고전 영화 있어요. 그리스라는 영화인데 그 존 트라볼타랑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어떤 놀이기구 중에서 여기에 쉐이크, 쉑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있는 게 막 이렇게 전차 같은 게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갑자기 쉐이크 쉑? 해서 그 쉐이크쉑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파인다이닝 하면 되게 턱시도에다가 정복 입고 가서 되게 우아하게 딱 썰면서 여기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생각날 건데, 여기에 캐주얼을 붙였잖아요. 음식의 퀄리티나 이런 건 지키되 캐주얼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가볍게 하겠다라는 취지 하에 오픈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쉐이크쉑에서 멋있는 브랜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쉐이크쉑의 버거를 보면은 양상추나 그 로메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컬도 이쁘고 모양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쉐이크쉑의 이미지를 훨씬 더 뭔가 인스타그래머블하게 하고 되게 트렌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격이 있어 보이고 뭔가 먹을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줬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그가 많은 레스토랑들을 운영해 가면서 얻었던 그 노하우들이 그 버거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난 태어났을 때 버거 매니아 했던 사람들과는 좀 느낌이 달랐던 것 같고, 실제로 매장에 가면은 어느 구도에서든 뭔가 버거가 예쁘게 나올 수 있게 담겨 나오는 부분과 매장의 인테리어들도 되게 트렌디하게 해서 인증하고 싶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온 무드를 되게 많이 연출하려고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뭐 후추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다른 재료들을 이렇게 또 놔둬서 버거를 나의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었고, 특히 쉐이크쉑 하면 그 감자번 특유의 되게 쫀득쫀득하면서도 뭔가 퐁신퐁신한 그 번에 우람한 패티, 그걸 딱 한 입 물었을 때 안에서 그 착착 달라붙는 그 식감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식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약간 떡의 문화가 있어서 쫀득쫀득한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저는 그 번에서 그런 걸 좀 느껴서 한국 사람들이 쉐이크쉑을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실 지금 얘기하는 이 세 개 브랜드 중에서 아마 쉐이크쉑이 제일 비쌀 것 같은데, 이 쉐이크쉑이 이런 비싼 포지션을 유지하면서도 우아하게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런 브랜딩, 포지셔닝을 뭔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인데 캐주얼하게 즐기는 되게 트렌디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깔아주면서, 이 쉐이크쉑이라는 거는 맛은 당연하고 맛을 넘어서 이걸 영위하는 사람들은 되게 멋있고 트렌디한 사람이야. 그 두 번째 브랜드로는 이제 인앤아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앤아웃 노란색 그 로고 아시죠?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이 뭔가 드라이브스루에서 탄생한 브랜드인가? 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름만 보고. 근데 의미를 이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되게 절실한 크리스찬 브랜드래요. 들어온 이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는 이도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진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인앤아웃이 되게 재밌는 것은 그들은 그 환경을 되게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환경이냐면, 우린 최상의 재료와 최상의 퀄리티만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매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편하게 수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에만 매장을 오픈해.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보면 서부 쪽에만 인앤아웃 매장들이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국에서도 팝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팝업하는 게 언젠가는 여기에 매장을 오픈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영업을 해야지 그게 상표권이 유지된다고 해서 하는 것뿐인 거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의 그런 메뉴 수급이라든지 재료 수급이 뭔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니까 매장이 오픈하지 않는 것 같긴 하고요. 곧 오픈한다라는 소문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자신들의 그 퀄리티를 지키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제가 항상 브랜딩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것을 일관된 목소리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것. 오늘 얘기하는 이 다양한 버거 브랜드 중에서 물론 맥도날드도 그랬지만 인앤아웃과 파이브가이즈가 이걸 진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인앤아웃은 더 고집스럽게 이걸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막 미치잖아요. 와, 거기 그렇게 맛있다며? 야, 미국 3대 버거 중에 인앤아웃 그 짱이라며?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다른 해외에서 만나기도 힘든 브랜드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나기 힘든 브랜드가 바로 인앤아웃인데, 이런 인앤아웃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정말 끈질기게 자신들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최상의 품질로서만 대접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버거 가격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은 모든 재료들을 잘 수급하기 위한 물류 창고라든지 그걸 수급하는 공간이나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하다 보니까 원가에서 절감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앤아웃의 버거 금액은 거의 변동 없이 오히려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최상의 품질의 버거를 합리적인 금액에 정말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곳에만 제공하겠다는 그들의 정체성이 꾸준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의 주인공인 브랜드가 드디어 나오는데요. 파이브 가이즈라는 브랜드가 사실 한두 달 전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저 그거 오픈 바로 전날이었나 전전날이었나 그 프레스 초청으로 해서 미리 가서 그날 먹어봤었거든요. 초대를 받아서 처음으로 진입이 됐는데 어떤 브랜드가 사실 이렇게 하겠어요. 이 에 대한 찐이야. 그의 얼굴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어. 그 진심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전달됐고